중국이 오늘 오전부터 정오까지 서해에서 중대 군사 활동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훈련이 예정된 해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서 중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북미의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빠졌고 업계는 피해 최소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시급 10,000원을 넘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해와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제주공항에선 지난 5일에 이어서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이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내 61개 기관을 해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언론사 8곳도 포함됐고 국내 1,000만 대 이상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오늘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오늘 오후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낙찰꾼들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 세대들을 노리는 걸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아파트와 빌라 상당수가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에 가입한 1,787세대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1,066세대가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절차가 끝나 매각됐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와 마약 범죄를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이트랜짓과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북미에서 공장을 운영해 원래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속속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이미 예상했고 최악은 아니라고 본다며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미국 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됨에 따라 배터리를 담당하는 SK온과 협력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초에 늘어난 현대차의 리스와 렌트 등 미국 내 상업용 전기차는 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해당 프로그램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반도 서해 앞바다에서 중대 군사 활동을 공지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이라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오늘 예고했던 중대 군사 활동 뭔지 공개됐습니까? 네, 중국이 공지한 민간 항행 금지 시간은 한국 시계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예고했던 중대 군사 활동이 거의 끝났을 시간인데요. 아직 무엇인지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공지 내용에서 몇 가지 추측해 볼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 군사 활동이라고는 했지만 항행 금지 시간이 3시간으로 짧고 위치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칭다오 남쪽 연안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항행 금지 통지와 달리 실탄 사격을 예고한 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오는 23일 중국 해군절을 앞두고 해상열병식 예행 연습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론 4월에 예고돼 있던 중국의 제3 신형항공모함 푸제남의 해상 운용시험 가능성입니다. 푸제남은 앞서 작년 6월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거행했죠. 만약 푸제남이 이번에 칭다오로 입항한다면 한반도를 겨냥한 북해함대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그러면 대규모로 군사훈련을 벌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도 중국이 항행 금지 통지를 하면서 중대 군사활동이라는 표현을 쓴 적 있습니다. 당시엔 이번 항행 금지 구역보다 약 120km 떨어진 산둥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군함 10척을 동원해 대함미사일 요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다만 그때도 실탄 사격이 공지된 게 아니었던 만큼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모의 훈련 형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일종의 무력 시위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의 정세가 2018년보다는 좀 심각하니까 무력 시위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최근 미군 전략무기의 잦은 한반도 출격을 두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제주 남부 해역에서 미군 니미츠 항모가 동원된 한미일 해상훈련이 펼쳐졌을 때 중국도 서해 북부 바레만에서 열흘 동안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반도가 지척인 곳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이고 영상도 공개하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회하는 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 13일이죠.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쐈을 때도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면서 미군 전략무기 출력 탓으로 돌렸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방미에 반발하는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 미국이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훈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북핵 도발에 대응한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도 동북아 전체 혹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일상회복 원년인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4.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지난달 양회 때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에는 못 미치지만 시장 예상치인 4%에 높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상하이 도시 봉쇄 등의 여파로 3% 성장에 그쳤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도청이 확인되면 사과할 거냐는 질문에 한국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유출된 문건에 나온 개별 국가와 소통하고 있고 상대국들은 미국의 진지한 자세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모두 유출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한 데 대한 근거를 묻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re doing a review of the documents. It's something that our INS team is assessing and reviewing to see if any documents were further manipulated. But I just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ities. 만약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과할 건지 질문에도 법무부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약속은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You've heard us say from here, from this podium, but again from Secretary Austin as well, that our commitment is rock solid, and w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백악관은 문건에 언급된 개별 국가에 고위급에서 일일이 연락을 취했고 동맹 파트너국과 신뢰관계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국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안을 다루는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I will simply say this broadly. They have appreciated the calls. They have appreciated the seriousness with which we are taking this issue, and they have appreciated our commitment to keeping them informed. 유출자 체포 이후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문건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문서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될 기밀 문건이라며 언론에 보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이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국내 기관 61곳을 해킹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안 인증 프로그램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1,000만 대 이상 컴퓨터에 깔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이번 해킹을 주도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숙희, 안다리엘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집단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굵직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유명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 이니세이프를 해킹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워터링 홀이라는 해킹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 가운데 보안에 취약한 버전이 깔린 컴퓨터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수법입니다. 이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국내에 1,000만 대가 넘는데요. 언론사 8곳을 포함한 국내 61개 기관에 PC 207대가 라자루스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4월부터 라자루스가 해킹된 컴퓨터를 발판 삼아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해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 대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해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경찰은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용하는 PC에서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지금 설치된 이니세이프가 어떤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전의 끝자리가 40 이하라면 제거를 클릭해서 삭제하고 이용 중인 금융 사이트나 개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자루스가 해킹한 건 보안 프로그램의 특정 버전이다 보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해도 일단 1차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13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만에 다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These two council members draw false equivalences between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lawful, defensive, pre-announced U.S. ROK joint military exercises.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탓이라고 했고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도 중국을 거들었습니다. 近段时间，美国在半岛周边频繁举行军演，出动核动力航母、B-52轰炸机等战略武器，严重加剧朝鲜不安全感。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의 황중국 유엔 대사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번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한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다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반발했습니다. 리병철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경고 입장 발표문에서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에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영내 안전 우려로부터 북한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안보리를 전면에 내세워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는 건 북한 국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명백한 내정 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열 적외선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열 적외선 위성으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활발히 가동 중인 거로 추정됐습니다. 열 적외선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열을 발산하는 붉은색 구역이 4곳 식별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시 대비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전쟁 지도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외교 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막바지 작업과 동시에 하위 문서인 국가전쟁 지도 지침 개정에도 착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이번 정부 들어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캠프 안에서 돈이 오고 간 사안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7인회 멤버 중에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식 하다 보면요, 뭐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왜요? 의원들은 대개 본인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를 자기가 시간과 비용을 내 갖고 도와주는 거지. 의원들 사이에 뭐 이런 봉투가 오고 갔다는 데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뭐 그런 뭐 구체적인 금액 같은 걸 알고 그런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다만 제 주변에서 어쨌든 그 돈 봉투를 받고 전대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했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걸 두고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비교해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300번이 넘는 수사를 했는데 돈 한 푼 받은 흔적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바뀌게 된 거죠. 이 국면이 바뀌는 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저희 당은 검찰과 현재 여당의 작업에 의해서 실제로는 많은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큰 손해를 입었죠.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검찰 수사의 내용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번 돈봉투 의혹이 악재가 아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게 문제는 이 사건을 지금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찌질해 보여요.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잘 처리하고 본인들의 세대 교체를 이뤄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건설적인 사건이 될 수 있죠. 그 덕에 우리도 좀 하고.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거 전 목사와 가깝게 지냈다가 지금은 갈라선 황교안 전 대표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뭐 다들 이제 결별이라고 그래서 또 그 준비를 했더니 우리 당원들 더 많이 모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당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아직도 그 잘못된 판단에 결론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그 당에서 만들겠다 오래 했지만은 한 명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자꾸 우리 당을 기웃거리는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것이고 아마 전광훈 목사님도 저희들과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파만파로 커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4년 뒤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돌려보냈다는 거였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박희태 국회의장 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스레 고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수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현금 전달 과정과 흐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당대표 후보 측이 지지세를 얻으려 현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수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는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은 관측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만 누구에게 봉투가 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성패는 풍부한 진술 확보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봉투 살포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면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여 관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벌인 지 불과 나흘 만인 그제 검찰이 강래구, 강화평씨 등 피의자 2명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토관오금 파일에 돈봉투 관련자 여럿의 실명이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 그런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잇따른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의원들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지금 혐의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김봉인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돈 받은 거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예, 당연하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를 넘기면 시급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앞으로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치열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의에 앞서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25%가 오른 1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연구 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거부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우 의원의 보고서 제출 요구에 업종별 적용은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위에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밑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관 앞에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네, 현관문을 함께 살펴보면요.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계고장과 수사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최근 2달 사이 관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무려 3명입니다.
A씨는 아파트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급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피해자 역시 겨우 500만 원 차이로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우선 변제 제도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다만 전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 다만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은 그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최근 2, 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도를 넘긴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진행 중인 주택 경매부터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난 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하는 건 경매 중지예요. 경매 중지가 돼야지 무슨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책은 안 나오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경매가 중지돼야지 저희 살아요. 하루하루 정말 피말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더 이상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잠적했던 대부업자가 국내로 들어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매일을 걱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재작년부터 지역 대부업자 모 씨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지역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한다며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후발투자 건설도 지금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도 짓는다고 많이 했거든요. 좀 더 믿음 준 것 같아요. 향후 회장이던 오 씨는 지역 국회의원을 불러 투자자들과 식사하면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가 10년 넘게 지역에서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이어왔던 터라 A 씨도 이사를 위해 모아뒀던 전세 자금 1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을 끝으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고 오 씨와 연락도 끊겼습니다. 원래는 계속 잘 주다가 3월 21일부터 이제 잠정을 했더라고요. 카톡도 다 차단한 상태고. 알고 보니 오 씨는 지난달 말 주변의 추억 사실을 숨긴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들은 지금도 오 씨 사무실 앞을 서성입니다.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주 깜빡이 속고였으니까.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속한 사람이 100명에 이르는 만큼 피해액도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던 경찰은 외국에 발이 묶여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를 지난 주말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오 씨는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혹시 오늘 혐의 인정은 하셨나요? 네, 다 인정했습니다. 그 도주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무서워서. 근데 피해자분들께 그럼 한마디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 씨는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당장 투자금을 돌려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 성수동 SM본사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사무실과 집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일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주가에 관여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 서장을 감찰했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감찰이 끝난 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인 경조사비를 대신 내고 간식도 사비로 준비하라고 직원을 사실상 압박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인 의혹도 받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지시가 잇따르자 격리 계장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돌아온 건 근무평가 최하위 평점과 업무 배제 그리고 인격 모독성 폭언이었다고 말합니다. 격리 계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일이 뭐냐, 마인드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날 했습니다. 갑질에 시달리다 못한 계장은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은 한 달 넘는 감찰 끝에 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장이 계장에게 개인 돈을 쓰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인격적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갑질은 아니라는 얘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사의 비위를 용기 내 제보한 직원으로선 맥이 빠지고 앞으로 일이 걱정될 법한 결론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감찰 책임자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물어온 겁니다. 내가 같이 근무하면서 서장을 괴롭힐 자신이 있다면 복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격리 계장에게 인사이동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감찰 책임자는 서장 인사는 청장이 단행해 절차가 복잡한 만큼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라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갑질에 시달린 직원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치라고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서장의 갑질을 신고한 격리 계장은 우울증 때문에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곧 병가가 종료되지만 피해자가 떠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영등포서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 1명은 JMS가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온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의 성범죄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정 씨의 성범죄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JMS 2인자 김모 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준유사강간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교회 회의에서 정 씨의 범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인들이 어디까지 간 거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JMS 측이 조직적으로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피의자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JMS 2인자와 함께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은 A 씨는 YTN에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정명석이나 JMS 변호사들이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라, 저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다 시켜서 그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JMS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말 그들도 원하는 것처럼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서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정명석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구에서 2살 아이가 호텔 계단 난간 사이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따라 호텔 측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호텔 측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고가 난 계단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지만 난간이 허술했고 추락 방지턱이나 그물망 같은 장치도 없었다며 안전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공항이 지난 5일에 이어 또 강풍으로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공항에 불고 있는 강풍과 급변풍 때문에 오후 2시까지 항공기 163편에 대해 사전 결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오전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27m의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 기상대는 오후 들어서 점차 바람이 잦아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 5일에도 강풍과 급변풍 때문에 항공기 2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한 골프장에 불에 탄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어젯밤 9시 반쯤 골프장에 진입해 진입로 연석에 부딪힌 직후 불에 타기 시작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수영장에서 샤워하던 이용객들이 집단으로 두통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밤 9시 10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영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어지럽거나 목이 아팠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모두 18명의 이용객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벌레를 쫓으려고 락스와 유리세정제, 물을 섞었더니 매캐한 냄새가 났다는 수영장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물질을 감식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3고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포스코는 자체 소방 인력을 출동시켜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포스코와 소방당국은 고로에 열풍을 불어넣는 승합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에선 ADHD 치료제처럼 꾸며진 겉포장이 집중력 강화 제품이라고 학생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학생들을 속인 음료수 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ADHD 치료제가 처방된 건수의 30%가 서울 강남 3구와 노원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된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ADHD 치료제 이름을 검색하면 오픈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내걸고 불법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면 처벌받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또는 광고한 행위가 지난해 259건, 올해 들어 3월까지만도 40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ADHD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환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오남용하면 식욕 감소와 두통,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두통, 복통, 식욕 저하, 입마름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심하게 간다면은 예전증 발작이 올 수도 있고 또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로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불법 판매 사이트 근절 등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차차 개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오후 중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안팎의 약한 비 정도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